크레딧 스위스의 경우에는 네.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자산 자체가. SBB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이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그걸로 채권을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보시면 오히려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르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본 더 늘려야 되고요. 계속 영업은 잘 안 되고. 빌황 사태, 아이케고스 사태, 작은 자잘한 것 하면은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적자가 좀 누적이 됐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작년부터 뱅크런을 강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금액이 거의 뭐 40% 정도가 작년에 이미 줄었습니다. 여기는 중병 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문제가 다르다. 네, 대표님, 미국도 또 유럽도 지금 뱅킹 섹터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일단 CS도 지금 워낙에나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크레딧 스위스하고 조금 지금 이제 엮여가지고서 같은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거기 두 회사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를 네.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는 그 예금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예금액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것을 어디다가 이제 뭐 이렇게 수익 나는 데다 놔둘까 하다 보니까는 채권에다 많이 놔두게 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요 앞에 구간에서는 미실현 이익이 들어와 있는 구간이라 다 지웠고요. 미실현 손실이 근데 그 뒤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만큼 이제 쌓이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 갖고서 거의 뭐 자기 자본만큼 미실현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 자본 잠식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 뒤에 뱅크런이 시작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SBB의 문제이고요. 아, 잠깐만요. 저게 보면 진짜 그 예금이 급격하게 늘은 게 최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예, 코로나 네. 근처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때 3배 이상 그러니까 원래 예금이, 40년 동안 저렇게 예금이 많았던 게 아니라 최근에 많아지고 갑자기 빠졌는데 그게 좀 만기 보유 채권에 좀 들어가 있었다. 근데 잠깐 죄송한데요. 잠깐 왜 저렇게 만기 보유에 많이 넣었을까요? 저기 AF 저 위에 매도 가능에 안 넣고. 그러니까는 예. 일단은 사실 이제 요 분류 자체는 예. 뭐 회사 측의 전략에 따른 것이기는 예, 한데 예. 아마도 지금 만기를 특히 이제 만기별로 나눠 보면은 특히나 만기 보유 중에서도 다른 회사들보다 더 극단적으로 많이 10년 넣네요. 이상으로 네. 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의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는 9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극단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야구로 치면은 홈런을 노리고서 아주 극단적인 이 슬러거 스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 매도 가능 채권, 그다음에 만기 보유 채권, 영어로 하면 AFS와 HTM인가요? 홀 투 머튜리티? 그 네, 차이를 맞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그 채권을 은행에서 사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회계상으로는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바로바로 이제 매매 가능한 걸로 네. 이제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요. 트레이딩. 예,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AFS 매도 가능으로 네. 해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TM 이제 만기 보유로 해둘 네.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서 물론 이제 본인들이 이거를 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언제까지 정도 기간으로 보유할 그러니까 마음대로 것이냐.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거기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회계상으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손익 인식은 당연히 그때의 사고 판 것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건 모두가 손익 계산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손익 계산서에 포함됐다는 거는 손익에 반영이 되었으니 당연히 자기 자본에도 이제 변화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매도 가능의 경우에는 이것이 손익 계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네. 기타 포괄 손익으로 빠져가지고서는 자본에는 변동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매도 가능 쪽에서 미실현 손실이 있는 것은 이미 자기 자본을 이제 마이너스를 많이 시킨 거죠. 그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다만 근데 만기 보유의 경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에도 안 들어오고요. 기타 포괄에도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본에도 안 들어오고 다만 우리가 이 손실은 어디서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이제 처음에 사온 원가로 지금 재무제표에는 이제
저기 밸런스시트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주석 사항에 네, 공시는 하죠. 네네 자기네가 어떻다라고 구체적으로 뭐 만기별로 다 나눠가지고서 네.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따와가지고서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SBB의 문제라는 거는 좀 뭐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이런 시기였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채권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여기가 아무리 실리콘밸리 특화 은행이라고 해도 대출이 갑자기 3배씩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대출이 많이 늘기는 합니다만 2배 정도 이제 대출이 늘었고, 그러니까 예금하고 자산은 3배가 늘었는데 그 대출은 2배가 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출도 늘린다고 늘렸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니 아마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채권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이상한 예. 채권 안 사고 US 트레저리 산 거는 잘한 것인데 유동성 네. 면에서는 그런데 좀 긴 거를 사가지고 네, 네. 투자 계정으로 묶어놓고 막토마켓 안 하고 버티다가 저런 일이 벌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네, 급격하게 네. 올라가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만 안 올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준이 올렸으니까 연준이 잘못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반대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이 훨씬 이제 장표도 크고 긴 걸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왜 그러냐면 해묵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보시면은 그 2009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해서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그냥 여기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돈이 더 들어오고 이런 수혜 자체도 없었고요. 네. 계속해서 줄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반토막이 났어요. 자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 SBB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이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그걸로 채권을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보시면 오히려 채권 가지고 있는 금액이 10분의 1 토막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산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래서 미실현 손실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작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 100만 프랑이니까는 그 1억 5,600만 프랑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실패를 하고 싶어도 같은 이유로 네.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르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CS가 좀 다르다라고 하고 네. 여기는 중병 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적자를 크게 냈었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서 증자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발행 주식수를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 비교했을 때 4배 정도 주식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지난 10몇 년간은 증자의 역사입니다. 계속 자기 자본 더 늘려야 되고요. 계속 영업은 잘 안 되고. 근데 어떤 쪽에서 이제 그 얻어맞은 게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먼저 보실 게 2015, 16, 17년인데 이때 당시에는 유럽의 은행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도이치방크가 대표적으로 네, 네. 훨씬 안 좋았었는데 그게 또 발생한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2010년대 초에 피그스를 비롯해 가지고서 유럽에서 남유럽 쪽 은행 문제가 불거져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와 관련된 채권들을 생각보다 많이 떠안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들이 나중에 터지는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났었던 게 있고요. 또 중국 쪽이나 다른 쪽에 잘못 베팅한,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 들어가고 13년 말부터 해서 금리 올려나가고 하는데 과도하게 절대 금리 못 올릴까 이런 베팅을 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은행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났고 메꾸려고 했었고, 그 뒤에는 넘어가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2021년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제일 유명한 게, 그리고 금액도 컸던 거는 그 빌황 사태, 아이케고스 사태가 제일 컸었고요. 네. 거기서 제일 이제 포지션이 여기가 이제 익스포저 큰 걸로 나타났다 보니까 컸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자잘한 것 하면은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아. 그 다음으로 또 큰 거는 그린실이라고 해가지고서 핀텍 업체인데, 여기는 어떤 걸 하냐 하면은 핀테크이기는 한데 소위 말해서 어음 할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이제 제조업체들이 네. 나쁘게 말하면 어음깡을 한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를 온라인으로 해주는 거죠. 그런 업체의 거를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한마디로 예전에 모기지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서 이제 그 등급별로 나눠 갖고서 다시 재분류를 해가지고서 상품을 하나 덩어리를 만들면 아, 위험하다. 그걸 CDO. CS가 네. 사갑니다. 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생긴 돈으로 그 업체는 또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레버리지가 높았고 이게 나중에도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서 지금도 법정 다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자기한테 투자를 해준 회사한테 이 회사하고 관련된 업체들한테 그런 식으로 어음깡을 훨씬 더 많이 해줬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서 또 이것이 누구랑 관련돼 있냐면 CS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손정희 씨가 하고 네. 있는 대표가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하고도 소프트뱅크에서도 여기가 조 단위의 투자를 받았었던 회사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에서도 막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CS 쪽은 되는 게 없었던 방만하게 이게 투자나 모든 것들이 잘못돼서 됐었고요. 22년도에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 자체를 정리를 되게 많이 하고요. 팔아버려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은행이 하는 업무인 대출 업무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대출 나가 있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네. 그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 IB나 등등등등 트레이딩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회사가. 그렇게 왔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22년도에 사우디에서 이제 돈을 왜 받냐 하면 일단 적자가 좀 누적이 됐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작년부터 뱅크런을 강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만큼 손실이 나고 증자가 많이 나도 이제 예금하는 분들은 믿어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고 못 믿겠어라고 하니까 돈들이 CS에서 빠져 이미 작년부터 나간 거죠. 그래서 예금액이 거의 뭐 40% 정도가 작년에 이미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중병 환자이고 얻어맞았고 도움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 보시면은 너무 90% 이상이 빠졌습니다. 네. 여긴 지금. 그래서 좀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롭게 나온 문제도 아니고 네, 거의 네. 곪아서 아주 오랫동안 네. 곪아온 예, 문제다. 그러니까 네, 뱅킹 그렇습니다.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CS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랫동안 되게 장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장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장사를 못 하니까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예금이 많은 이유는 CS가 사실은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저런 비즈니스 말고 스위스에 있다 보니까 프라이빗 뱅킹이 있거든요. 네, 네. 네, 프라이빗 뱅킹은 오래된 비즈니스고 사실 그거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로 저는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프라이빗 뱅킹에서 예금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쪽에서 쓰고 하는데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다가 하도 못 하니까 이제 프라이빗 뱅킹 사람들이 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광호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SBB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사실 그때는 CS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불거졌을 때가 아닌데 며칠 전입니다. 네. 그런데 CS 쪽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바로 정말 이 문제가 좀 불거졌고요. 이 좀 역사 깊은 이야기를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간밤에 불거진 얘기는 또 퍼스트 리퍼블릭을 대형 은행들이 힘을 합해서 구했다. 그래서 증시가 떨어졌다가 급격히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겪었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질문이 관련돼서 좀 들어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Y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SBB와 시그니처 뱅크는 파산하게 두고 FRB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은 억지스럽게 살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질문을 또 올려주셨는데 관련돼서 쭉 한번 스토리라인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네. 그 지금 일반적인 뱅크런하고 다르다라는 데에 일단은 핵심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뭐 우리가 대공황 때 겪었었던 아니면 그 전에 이런 이제 연준이라는 시스템이 없을 때의 뱅크런은 미국에서는 너무 잦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번 돈을 빼면 뭐 여기는 크니까 넣어놓고 여기는 작으니까 빼고가 아니라 다 뺐습니다. 근데 그럼요. 예. 지금은 작은 데서 빼서 큰 데로 간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은 작은 은행들의 근데 이제 문제는 작은 은행들의 문제가 작은 은행에만 그치지 않고 큰 은행에까지로 이게 정말 상황이 뭐 최악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면은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느끼니까는 뭐 이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어서 사실 그 SBB 쪽은 손 써보지 못하고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급격하게 이제 파산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 뒤에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준에서도 대처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대형 은행들은 자기네는 예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은행에서는 빠진 게 거기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 도와주기 제일 쉬운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대형 은행들 11개가
거기다가 이제 예금을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들은 불안해가지고 여기로 옮겼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은행이 위기를 겪을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갑자기 들어온 돈은 우리도 어차피 이게 처치곤란이니 그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뱅크런이라는 게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죠. 작은 은행들도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여주는 방식은 상당히 독특한 지금 뱅크런 행태가 나타나다 보니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큰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을 사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아니 앞서서 방법이, 이사남님이 네, 이런 나오게 용어를 되는 거죠. 써주셨는데 돌려막기라는 용어를 예, 써주셨거든요. 우리가 드디어 금융 네. 전문 용어를 네. 써서 그러니까요. 보면은 네. 돌려막기. 네. 네, 그거 네. 홍 아나운서님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돌려막기라고? 이사님한테 이사님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제가. 네. 아주 이사님 뉴욕에 계시니까 금융 용어를 전문 용어로 쓰네요. 돌려막기네요. 진짜 돌려막기인데 네, 네. 저는 한 가지 그냥 재미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제 CT, JP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뭐 비자발적이다라고. 네, 연준이 야 니들 돈 남은 거 쓸데없이 트레저리 네, 또 네. 사지 말고 다시 줘. 그렇게 압박이 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뭐 천재들의 실패라고 예, LTCM이 망했었던 네, 네. 그 과정에 대해 갖고 그 이제 적힌 책의 이 자료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LTCM이 이제 과도한 포지션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에 이제 연준에서 역시나 불러가지고서는 주요 은행들, 제가 그때 기억에 10개인가 11개를 불러서 네. 같은 금액을 서로 이제 내가지고서 도와줘라 라고 해서 그때도 돈을 모아가지고서 LTCM에다가 이제 넣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압박이 있었다. 네.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면, 저도 갑자기 네. 그 금융 용어 하나 생각나는데요. 그 창구지도. 뭔가요? 그렇죠. 네. 창구지도라고 가끔 우리도 이제 한국 내에서 불러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창구에서 이렇게 해라. 창구지도. 특히 이제 환시장 쪽에서 죄송합니다. 그게, 네, 거의 네,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네, 계시기 네. 때문에 딴 짓을 할 수가 없죠, 예, 플레이어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었던 게, 하나는 그렇게 대형 여력이 있는 곳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이제 돈을 n분의 1 해가지고서 도와줄 것이냐. 물론 그때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좀 더 여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나눠서 좀 더 내는 쪽하고 좀 덜 내는 쪽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됐던 게, 원래는 워런 버핏이 그때 LTCM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 회사 측에서 버핏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연합체의 돈을 받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에코티를 가져가려는 거 싫어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 모아가지고서 위기 상황이니까 여력이 있는 데들이 좀 각출을 하자라고 나왔을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요. 그리고 네, 금액도 네. 너무 웃기잖아요. 다 네, 네. 다르지도 않고 다 쪼갰어요. 똑같잖아요. 그냥 IB는 25억 달러, CB는 50억 달러. 너무 쉽게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조금 이제 해소되어 가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데, 네. 정말로 이거를 숫자로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이제 한 열흘 정도 내 정도로 한 2주 정도로 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는 자료 중에서 뭐 스몰 뱅크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금이 흘러갔고, 그다음에 라지 뱅크에서는 이렇게 흘러갔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까지 나온 거는 3월 10일에 발표된 게 3월 1일자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문제 겪은 걸 보려면은 한 3월 15일자까지 보면, 딱 일주일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한 여기서 2주 치니까는 한 24일 정도 그렇네요. 나오는 자료까지를 보면은 그 속에서 만약 진짜로 지금 우리가 뉴스로만 어디가 늘었고 어디는 줄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에 진짜 좀 규모가 작은 데서는 돈이 빠졌는데 딱 그만큼이 그대로 그냥 갔는지. 큰 데로 갔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차피 또 돌려막기를 할 텐데 그럼 크게 금방 문제 아닌 거 쓰시네요. 아니냐 네. 라는 생각이 첫째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걱정은 또 어떤 것까지 하시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대출 같은 것들이 소상공인한테 안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경제가 빠르게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자료도 이제 나올 건데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저는 뭐 그 영향 자체가 크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네. 하는데, 왜냐하면 그 경제가 어쨌든 미국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때 대출 수요는 정말로 한계 기업들은 대출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네. 뭐랄까요, 이 대출에 있어 가지고서 은행을 가려 가지고 대출을 하러 간다라는 게 저는 사실 그거는 너무 규모가 있는 좋은 기업들만 가지고 우리가 상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 안 좋을 때는 지금 이금융권도 이용하는 그럼요. 게 대출 네. 받으러 가는 사람 마음인데, 그래서 대출도 저는 볼 때는 크게 변화는 없지 않을까. 그 트렌드 자체가 갑자기 대출을 확 줄여서 유동성 위기가 뭐 소상공인한테 쫙 간다든지 그렇게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게 확인이 그때 가야 가능한 거죠. 자, 시간이 좀 없어서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하루 뭐 은행권의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고 시장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진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저는 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고, 저희가 일단 봤었을 때에 이와 관련해서 정책들은 쫙 나오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싶은 것들도 나오는 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고민이라는 것은 그게 과연 정말로 숫자로 증명이 되느냐인데, 그게 한 2주 정도 안에는 숫자로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보게 되면 불안감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아주 간단한 원하는 뭐랄까요, 이런 이제 증명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그거는 뭐냐면 자사주를 사주는 겁니다, 사실. 2016년 초랑 저는 더 비슷하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도 뭐 그림자 금융 문제, 도이치방크 망한다 그러고 막 됐을 때 우량은행들도 주가들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사태를 종결지은 것은 2016년도 2월 초에 제이미 다이먼이 자사주를 크게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계정으로 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는 자사주 말고요. 예, 자기 돈으로 삽니다. 아, 저기 그 CEO들이 네, 네. 예,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이미 다이먼이 샀다는 게 상당히 울림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최저점이었었거든요. 예. 지금 뭐 차이수합에서 좀 샀다 그러고, 아주 창의적으로 모 지방은행 중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풋옵션 매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말씀하시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자사주는 하는데, 회사가 네. 사는 자사주가 아니라 네, 그 그렇습니다. 내부자들이 사는 네, 네. 주식. 네, 예, 네. 그게 센티먼트를 바꿀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라도 원하는 거죠. 네. 그 당신들이 뱅커들 정말 돈 밝히는 사람들일 텐데 네. 자기 돈을 몇백만 달러를 그렇게 다 사고 있다고, 뭐 몇천만 달러를 제이미 다이먼 기면 그렇게 사겠죠. 네. 그러면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